본격적으로 사학계획서 이제 구조를 아까 조금 전에 본 일반적인 거에서 좀 더 심화해서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그 일반이 핵심적인 겁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기술성과 시장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성을 또는 사업성이라고 해도 돼요. 기술성과 시장성을 요 네 가지 관점, 지금 사학계획서는 네 가지가 나오죠. 요 네 가지는 왜 네 가지를 넣었냐면 이것이 창업진흥원에서 나오는 표준사학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사학계획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는 모두 요 표준사학계획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기관들이 있겠죠. 다른 기관들은 기관마다 표준사학계획서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요 기준을 따릅니다만은 조금씩 그 기관의 목적성에 맞게 변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의 핵심은 기술성과 시장성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기술성과 시장성이에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사학계획서는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듯이 문제 제기 부분,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또는 솔루션, 세 번째는 성장 전략 마케팅. 성장 전략이라 그러면 그냥 마케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업팀 또는 창업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사학계획서에서 말씀드린 기술성, 시장성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문제 제기와 실현 가능성 부분이 기술성에 해당하는 거고, 성장 전략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 이게 아까 물건을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성 또는 시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업팀,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창업팀, 창업자인데, 기존에는 사학계획서가 창업자의 역량을 위주로 봤단 말입니다. 창업자의 역량이 뭐죠? 결론적으로는 이 기술성과 시장성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창업자죠, 창업자. 그럼 창업자가 이 기술성과 시장성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자의 역량을 우리가 사학계획서상에 보면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든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든지 아이템하고 연관해서요. 그렇게 봤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떻게 창업팀을 보는 거죠. 물론 창업을 할 땐 창업자 혼자 하지만 이 역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창업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창업팀이 결론적으로는 더욱더 전문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학계획서들은 보면 뭡니까?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창업팀의 역량을 보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학계획서의 각각 공공기관이나 지원사업에 따라서 이걸 창업자로 였든지 또는 창업팀으로 였든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문제 제기 실현 가능성이 제가 기술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기술성인가? 한번 볼까요? 문제 제기는 물론 뒤에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문제 제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독과점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내가 홀로 독과점으로 하거나 과점 형식 몇몇이 하는 거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독과점 형태나 과점 형태로 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십 곳 또는 수백 곳, 뭐 전국 단위로 보면 경쟁업종이나 유사업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쟁업체나 유사업종이 어떻게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겠습니까? 성장하고요. 그거는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왔단 말입니다. 문제 제기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던 불편함이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되는 게 문제 제기와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이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고쳐야 될 점이 뭔가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해결하는 방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요 두 가지가 아까 기술성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마케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성장 전략에서 어떻게 잘 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마케팅 실행 측면에서요. 조금 이따가 마케팅과 마케팅 실행의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잘 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는 성장 전략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팀, 창업자에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술성과 시장성을 그 창업자나 창업팀의 역량으로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의 구조의 뼈대입니다. 뼈대. 첫 번째는 일반적인 거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의 기술성과 시장성. 여기 표준 사업계획서로 확장되는 게 요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요것의 구조 뼈대만 가지고 계시면 어떤 사업계획서도 붙이더라도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품이 뭔지, 서비스를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차별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쟁 우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차별화되고 경쟁 우위가 된 걸 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잘 팔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마케팅 또는 시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사업계획서를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들도 이제 보시고 하시면 대부분 이제 그 유형을 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적용해가 써봐야지 아는 거지 안 쓰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부터 이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표준 사업계획서 가이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두고 있는 걸 갖다가 여기 적은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 부분에서는 요런 문장들이 있어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주고 이걸 문제 인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걸 쓰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드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부재로 불편한 점, 국내외 시장, 사회, 경제, 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하라 되어 있고요. 밑에 창업 아이템의 목적에 봐서도 창업 아이템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도 혁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창업 아이템의 부재로 불편한 점, 밑에는 창업 아이템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고객 관점과 공급자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는 고객 관점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은 이거는 공급하는 공급자 관점, 내가 만드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관점에서 이야기를 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공급자가 생각하는 게 고객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 고객이 생각하는 게 또 공급자의 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겹칠 수는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미세한 뉘앙스는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관점에서 기존에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걸 이제 풀어 쓰는 거고요. 밑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고객 관점을 봤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 쓸 것이냐, 내가 무엇을 구현하고자 하느냐, 그 목적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인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제인식. 그러면 우리가 우측을 보시면 이 문제인식을 어떻게 도식화되는지를 갖다가, 이건 예입니다. 제가 만드는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제 그 우측에 했는 거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요 기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기준을 잡았고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에 나왔던 불편했던 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에 불편했던 점을 적는 거예요. 그럼 이 불편했던 점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되었냐는 것을 우측에 적어주는 거죠. 자, 개선되었는 걸 적어주고 그러면 명확해지는 거죠. 기준 대비해서 우리들이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경영학에서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본원적인 경쟁 전략은 두 가지가 여기 보시는 가격하고 품질입니다. 우리들이 기준 대비가 무엇이 낮다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존 대비가 가격이 싸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가격이 싸면서 품질은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근본적인 우리가 경쟁 전략의 구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격하고 품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뭘 담아야 되죠? 하나 더 사회, 경제, 기술적으로 부분을 담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가치라는 게 우리가 가격이나 품질을 가치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주로 가격과 품질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격과 품질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변수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적 가치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성적 가치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모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가격 품질에만 국한해서 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기준 대비해가 어떻게 우리가 개선 보완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게 문제 제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럼요? 자,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이제 이게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가 무엇이 기존 대비해가 문제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게 나왔죠. 그러면 구현하는 데까지 나왔으면 누구 관점에서? 고객 관점과 공급자 관점에서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솔루션은 뭡니까? 해답을 내는 거죠.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하겠다 하는 거하고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그래야 뭡니까? 그 사람이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프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실현 가능성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이다. 사업화 전략으로 나오네요. 2-1번이.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으로 나오는데 사업 추진 일정은 뭐 결론적으로 사업화 전략이 나오면 이걸 풀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밑에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제작 방법,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실현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낮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냈는데 가장 많이 냈는 게 뭐냐면 우측에 보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예요. 요거는 사업 계획서 전 단계에서 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러프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서 요걸 씁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버는 방식을 갖다가 캠퍼스, 한 장의 종이에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심플하죠. 한 장의 종이에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을 갖다가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 구체적이지는 않겠죠. 예? 세세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실현 가능성을요. 그냥 쓰려고 그러는 거하고 이걸 가지고 쓰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 구조를 아시면은 내가 내부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를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식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9개의 블록을 통해서. 자, 여기 보시니까 9개 블록 맞는가 볼까요? 핵심 활동 파트너 네트워크, 가치 제한, 핵심 자원, 비용 구조, 고객 관계, 채널, 수익 구조, 고객 세분화. 9개의 블록입니다. 9개의 블록.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요 가치 제한에서 나누는 겁니다. 가치 제한을 통해서 왼편에 있는 것은 뭡니까? 비용 구조예요. 이게 비용 구조. 비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예? 그러면 만들어낸 유형적 또는 무형적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죠?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팔기 위해서 유통, 채널이 필요한 거고 이 채널을 통해 팔았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관계가 나오는 거고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면 이쪽 부분이 기술성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시장성 부분이에요. 시장성 부분.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파트너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그 목적성상에 일직선상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내가 원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원재료를 파는 사람은 내한테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사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뭡니까 그러면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더 넓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라 그러면 뭡니까? 어떤 기관에도 참석해야 되고 지원사업도 알아봐야 되고 공공기관도 가야 되고 또 특허도 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만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죠. 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팔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너 네트워킹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거는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복잡 다단한 시대니까 이런 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에 뭡니까? 파트너도 활용하는 거고 외부에 네트워킹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혼자 독단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산업의 범위가 좁다든지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잡 다단한 시대에서 네트워킹이나 파트너를 가지지 않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재료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예를 이제 들 수 있겠죠. 자, 그럼 핵심 자원은 뭐냐면은
내가 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사 내의 자원들이 어떤 게 있죠? 사람, 인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장비, 설비 자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뭡니까? 제조도 하고, 구매도 하고, 조달도 하고, 또 재무에 돈도 빌리고, 투자도 하고, R&D 부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모든 것을 자원이라 하죠. 핵심 자원. 이 핵심 자원들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핵심 활동을 하는 거죠. 핵심 활동을. 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 하는 구조는 뭡니까? 비용 구조죠. 제품 또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뭡니까? 비용이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비용을 들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마케팅에서는 가치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비용보다 혜택이 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고객이 내는 돈보다 고객이 받는 혜택이 큰 걸 가치라 그런다고요. 이걸 모든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뭡니까? 고객은 뭡니까? 내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매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손님이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 10,000원보다 큰 혜택을 준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럴 때 손님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는 거지. 내가 10,000원 내는 것보다 제품의 가치가 8,000원, 9,000원이라 그러면 그 손님이 그 물건을 살까요? 안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생산자, 공급자 입장도 뭡니까?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내 물건이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고객이 비용을 내고 가지고 가는 혜택이 이런 혜택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물건이 팔리는 거죠. 서비스가 팔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또 세분화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과목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만 가지고 또 수업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곽을 잡으시면 요걸 가지고 창업 아이템 사업화 전략. 사업화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부터 파는 데까지 전 과정을 갖다가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업화죠, 사업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각자의 요래 9가지 블록에서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사업화 전략에 그대로 기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핵심 장고, 핵심 활동을 어떤 걸 하고 내부 역량으로 미진한 부분은 파트너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통해가 비용 구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비용 구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면 이걸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하겠다. 고객한테 전달하는 수단은 채널이 있을 거고 유통이 있을 건데 여기는 도소매가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객한테 팔면은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수익 구조까지가 나타내면은 전반적인 우리의 사업 구조는 모두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어서 사업화 전략에 엮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겠습니까? 제작 소요 기간, 제작 방법, 핵심 자원, 핵심 활동에서 다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추진 일정 다 들어가겠죠. 추진 일정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또 파는 데까지 어떤 추진 일정이 있겠죠. 그리고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결론적으로 구현하겠다가 가치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실현 가능성을 적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일정은 이걸 갖다가 또 풀어 쓰는 거고 추진 기간별로 구분해서 어떤 관점에서 기술성과 시장성 관점에서 기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소요기간, 제작 방법에 따라 가지고 추진 기간이 틀리겠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좀 더 구체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학계획서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학계획서는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씁니까? 구체적으로 쓸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래 추상적으로 쓰면 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장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고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제가 좀 넣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목표와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알려주는 겁니다. 나침반처럼.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쓰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걸 우리가 됐는지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 뭡니까? 이게 목표죠. 목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달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실현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표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목표를. 그래서 목표를 이게 정하는 방법을 요걸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요것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목표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추진 전략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뒷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도식화 됐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보면 매출 향상 목표를 이제 매출 향상을 잡았어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뭡니까? 목표가 매출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는 가급적이면 정량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정성적으로보다는. 왜 그러냐면 구체화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 향상 이렇게 이제 목표로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시면 토익 800점 달성. 이것도 정량적으로 표시한 거죠. 여기서 좀 더 매출 향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매출을 해서 그러면 올해 목표는 매출 12억 정도 이라면 정량적으로 확 닫았죠. 작년보다 2억을 정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이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실패를 해. 애로사항이 실패라는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그 목표를 갖다가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한 번만에 이 강이란 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그러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다리를 만들거나 디딤돌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디딤돌이라는 표현을 썼죠. 디딤돌이 뭐냐면 우리가 중간 목표라고 합니다. 중간 목표. 그러면 디딤돌 하나 놓으면은 거기 10개가 되든지 20개가 되든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강을 건너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이 디딤돌을 만드는데 이걸 중간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정하는 뭡니까? 목표를 정한 게 남성분들은 흡연을 금연을 하겠다는 거,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작심삼일이 왜 나왔냐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이면은 달성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이다 해서 100% 달성이란 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다만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달성 확률은 높은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분이 그게 끝이라 금년하겠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달성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 달성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한을 정해야 되겠죠. 6개월 내에 내가 금년 학교도 다니고 뭐 몇 주간은 담배 대신 뭡니까?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한두 시간은 운동을 하고 담배를 치운다든지 담배 가게 옆을 지나지 않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달성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똑같죠. 그냥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는 것은 달성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되 매주 1시간씩 무엇을 이용해가 어떻게 하겠다. 이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는 달성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표도 같죠. 그러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 번에 달성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담배 끊겠다 해가 그게 한 번에 달성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중간 단계를 만드는 것이 디딤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도 먼저 내가 매출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장애물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정한다는 말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꼭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 향상으로 했는데 그 앞에서 말했는 금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장애물이 뭐죠? 술자리가 많다든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많아서 안 그러면 금년하는데 다른 사람 피우는데 유혹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죠. 자, 그러면 술자리가 많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거 디딤돌로 바꾸는 거죠.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디딤돌입니다. 술자리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자리가 안 많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중간 목표라고요. 그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러면 술자리를 많이 안 만들도록 하는 거겠죠. 중간 목표가. 그러면 그 많이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실행이 나오죠. 실행.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행 2가지, 3가지 또는 4가지, 1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럴 때 있을 때 다른 약속이 있다고 뭐 핑계를 대고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구체화 전략. 그게 추진 전략입니다. 추진 전략. 네. 그러면 목표 나오고 우리가 중간 목표 나오고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 나오고 그 추진을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담당자 시기가 나오네요. 누가 하고 시기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하는 게 뭡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이라고 이런 말을 표현을 쓰죠. 전략이 딴 게 아니고 이게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매출 120억 달성합시다. 100억 작년에 했는데 120억 달성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구체적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실현 가능성 나왔죠? 그럼 실현 가능성을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이 구조에 맞게 우리가 그 실현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목표 아래, 어떤 추진 전략 아래, 어떤 중간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해나갈 것이 실행을 해나갈 것인지 누가 시기를 언제까지 정해서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구체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이거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 예로 가지고 왔는데 앞에 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앞에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뭡니까? 목공의 창업의 안정화가 목표네요. 목표로 잡았네. 목공의 창업의 안정화. 자, 목공의 창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목공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착륙하겠다는 말이죠. 이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 우리 실행 전략이 중간 목표가 되는 거예요. 중간 목표. 물론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장애물이 있었겠죠. 장애물을 이렇게 바꾼 거죠.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간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체험 교육 강사, 그리고 가구 제작이 우리가 중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은 뭡니까? 업사이클링인 경우에는 어떤 걸 하겠다,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 목표가 하나가 중간에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세부 추진 계획이 제일 구체화된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렇게 달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까지 달성되면 뭡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으로,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목표, 실행, 전략, 추진 계획, 이게 일관성 있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가마다 뭐 경영 전략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나 뭐 학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무를 겪었을 때, 봤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전략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이제 구조인데, 요거는 예로서 하나 담아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공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아까 봤을 때 실현 가능성에서 구현 정도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단계가 지금 어딜 건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는 처음 단계인지, 안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요기 작업까지는 끝나고 요 단계인지,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현 수준이 이제 주물 단계다. 3D 주물 작업하는 단계라고 했네요. 그럼 앞에 단계, 3D 프린터 작업이나 렌더링 작업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현 수준은 여기에서 향후에 검정 제작, 시제품, 양산품까지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현 수준은 요기인데,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시제품을 완료하고 양산화에 소속을 다지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 대체적으로 글로만 다 기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읽기에 너무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7:3이나 6:4 정도로 도표나 도식화된 거나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한 30에서 40%는 넣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사람이 눈 가는 방향도 글보다는 그림이나 뭐 이런 게 더 간다 이 말입니다. 도표나 또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야지 뭡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게 한 사람씩 10장씩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면 그게 몇 장입니까? 100장이에요. 20명이면 200장이에요. 그걸 읽는데 얼마나 심사위원들이 필요도가 높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아까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도표로 다 도배하고 하시면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보기 쉽고 간결하고 일관성 있고 논리성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요걸 공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제공하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공정상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다, 이건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설명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단계가 어딘지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짧은 시간에 또 나중에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면접을 하게 되시면 기껏 주어지는 시간은 5분 아니면 10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5분 안에 또는 10분 안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좀 곤란하겠죠.